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많이 기다리신 강좌예요. 제 강좌 중에는 가장 근본 강좌이기도 하고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미더바 문장편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강의에서 뭘 가르치고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초반에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수업 방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그냥 수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OT에서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제 강좌를 여기저기서 이제 맛보기로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OT부터 수업을 좀 진행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강좌와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업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준비를 하다 보면, 특히나 영어를 아예 안 해보진 않았던 친구들,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봤던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많이 담게 되는 의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이 질문이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특히나 지금 수능 수준에서는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좀 높았으니까 그거 말고 고전에 한 1등급 6% 정도 나왔던 그냥 평이한 정도의 수능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평이하다는 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수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보통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등급 정도 실력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영어 지문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져요. 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I am a teacher. 이 번역하나요?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게 훨씬 더 우월한 능력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보다. I'm a teacher 이라는 문장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선생이야 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받아들이는 친구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와닿는 친구가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친구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능 영어가요, 이것만으로 다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I am a teacher 정도의 수준의 문장은 별다른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말로 해석 안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은요, 2010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봐, 역시 수능은 영어를 쓸데없이 꼬아서 낸다라고 할까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은 교육청이나 혹은 평가원 교수님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 아시나요? 그분이 쓰신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 이라는 글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문제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쫄지 마. 영어로 얘기 안 할 거야. 우리말로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한번 해봐봐. 들어보세요. 뜻부터 얘기해 줄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야.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피디님,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자, 그걸 A.D. 프롬이 어떻게 얘기했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요. 들어보세요. 예외적,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어때요? 미치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고요.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 그래. 예외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맞는 말이다. 그 사랑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국어로 나와도 빡센데요. 질문. 영어로 출제되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그냥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지만 이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은 사고라는 걸 우리말로 할 거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문장을 보고 너무 힘들면 우리말로 옮겨놓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결론 나왔습니다.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긴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는 영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할 수 있겠다. 요 정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영어를 슬슬 이제 맘먹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문제를 풀 때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감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치? 보통 영어 등급이 한 2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으로 문제 풀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이게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죠. 내 말이 납득이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봐. 자, 물어보자. 우리말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짜장면 먹을게. 너도 설렁탕 먹어라. OX. 틀렸어요.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너 도를 너 는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너도 짜장면 먹을게로 바꾸거나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주격 조사에는 은는, 이가, 도 등이 있는데 보통 도라는 조사를 쓰려면 서로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조사를 쓰려면 뒤에 동작과 동작의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는 먹는다라는 동작은 똑같지만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를 쓰기는 어색하고 은는, 이가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근데 너라는 주어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주어에는 는 혹은 가를 써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맥락상 짜장면과 설렁탕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보다는 너는이 조금 더 비교격 조사로 적합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여러분들 우리말의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느낌상 너 도보다는 너가, 너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해볼게. 잘 들어보세요. I is a man. 맞아, 틀려요? 틀렸죠? 뭘 어떻게 바꿔야 돼요? is를 am으로요. 왜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is는 뭐예요? he나 she 다음에 붙는 말이지. 주어인 I 다음에는 쓸 수 없는 말이잖아. 내가 물어보자. 너 한국어를 잘해? 영어를 잘해? 한국어를 월등하게 잘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약간 훨씬 더 복잡한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를 물어봤을 때 이유는 설명 못했지만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느낌이 왔거든요. 느낌, 감. 근데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더 유창성이 떨어지는 언어인데도요. 방금 틀린 문장들을 쉬운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들 분석해서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느 쪽이 더 뛰어난 능력인가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언어에서는 감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뭔지 알잖아. 시험장 들어갔어. 요새 수능 트렌드에 딱 맞는 건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글의 내용이 알랑말랑해. 선지 3, 4번이 너무 헷갈려. 이때 감으로 할 수 있나요? 그때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건 감이 아니라 찍기죠. 이때는 결국 이겁니다. 4번은 틀렸고 3번이 맞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결론. 감이 훨씬 더 좋은 영역일 수 있으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은 뭘 할 거냐면 요거를 할 수 있도록 초점 맞출 거예요. 왜요? 이게 필수거든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낯선 상황에 마주했을 때요.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매년 수능을 치고 나면 특히나 이제 2026학년도 수능처럼 난이도가 좀 높았던 1등급이 3.11%는 뭐야? 3.11% 나왔죠. 이 정도 난이도가 되는 시험 한번 출제가 되고 나면 맨날 막 여러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국인한테 이거 문제 풀라고 해봐봐라 맞추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나면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냥 좀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 진짜 장담하는데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3번 민간 문제, 그 다음에 오답률이 또 높았던 24번 주제제목 요지 문제, 34번 빈칸 문제 같은 문제들 있잖아.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놓고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정답률 적어도 90% 이상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게 수능이 옛날 이미지들 있죠. 그러니까 막
원문을 너무 많이 훼손해가지고 원어민들은 풀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글을 출제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방식 있잖아요. 안 써요. 이거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 얘기입니다.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해할 수 있는 글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대한 좀 오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보면 자꾸 뭔가 어렵고 추상적인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영어는 일상회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능 영어는 일상회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정식은 못생겼다. 어렵나요? 이해 가죠? 보면 이해 가잖아 그냥. 조정식은 못생겼다. 근데 이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쯤으로 가면 어휘 난이도를 높여요. 어떤 식으로? 조정식은 추남이다. 못생겼다보다는 추남이다가 조금 더 어렵죠.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추남이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걸요. 어휘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가 어려워지는 방식이 보통 그거예요. 근데 고3이 되잖아요. 그냥 말을 꼬아서 내요. 어떤 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조정식 못생겼다라고 쓸 거야. 이렇게 낸다고요.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이거 못생겼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왜 이딴 말을 쓸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다이렉트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밝히는 걸 별로 세련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돌려서 우회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회화하는 생활, 특히나 우리가 회화를 많이 하는 대상이 미국인이라는 걸 가정해보면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표현들을 많이 안 쓰죠. 그런데 수능 영어는요, 회화와는 다르게 아카데믹, 학술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되게 관념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가 영어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수능 영어를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 너는 영어라는 언어의 감각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더라도. 한번 해볼래? 영작 한번 해봅시다. 영작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 인스타 같은 데서 짤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편집돼가지고 좀 오해하게 많이 나왔던데 저는 수능 영어식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보통 이렇게 문장을 시키면 비가 많이 와서 because 아니면 as 아니면 since 같은 말을 넣어서 because it rained a lot, I couldn't go to school 같은 문장들을 씁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술적으로 영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에요.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stop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생각해보세요. 폭우가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았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표현이죠. 왜 이런 표현을 좋아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원래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압축적인 문장 내의 정보를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봐.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은 비 자체를 문장의 주어로 쓴 거예요. 비가 내가 학교 가는 것을 막았다. 우리말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 안 쓰죠. 어떤 미친 사람이 야, 비가 내가 학교 가는 것을 막았어. 이거 친구를 잃는 화법이야. 너무 이상한 화법이죠. 이상한 의인법이거든.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저기 정지 신호가 있다. There is a stop sign. 맞아요. 회화체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표현일 수 있다고요. 근데 수능 영어, 라이팅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니까. The sign over there. 저기는 신호가 says, 말하고 있어요. To stop, 멈추라고. 이게 훨씬 더 아카데믹한 영어라고요.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게 이 수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강좌 제목을 보면 문장 읽는 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문장 읽는 법이라는 건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법적인 용어들도 가지고 오겠지만 그냥 문장 자체를 그냥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초점을 둘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이전에 영어 자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특히나
문어로 글로 쓰는 영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봅시다. 제일 먼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어에도 문법적인 체계가 있죠. 한국어에도 어순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어는요, 어순을 굉장히 유연하게 써요. 일반적으로는 주어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쓰고 서술어를 뒤에 쓰는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어순을 선호하지만 어순을 바꿔서 밥을 내가 먹었다. 먹었다 내가 밥을. 내가 먹었다 밥을. 어떤 어순을 써도 의미가 다 전달되는 게 우리말의 특징이라고요. 영어도 언어인 만큼 그 나름의 유연함이 있습니다. 어떤 유연함이 있냐? 첫 번째, 품사를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볼게.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가기 전에 문장 두 개만 한번 적어볼까? The show wowed the audience 라는 문장 하나를 적어보고 또 The tire showed uneven wear 이런 문장 하나를 적어볼게. 질문. 여기에 있는 show는 어떤 품사고 여기에 있는 show는 어떤 품사인지 판단 한번 해봐. 얘는 품사가 뭐죠? 명사예요. 왜요? 우리 알고 있잖아. 더 다음에는 원래 명사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 또 왜요? 문장이 주어 자리에 쓰인 것 같은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되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미안해 문법 용어 써서. 질문. 여기는 show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요. 왜요? 자,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동사 뒤에만 ed를 붙일 수 있으니까. 과거형일 때, 그치? 두 번째,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보세요. 얘가 어떤 품사인지는 얘가 놓여있는 자리가 결정해요. 명사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인 거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인 겁니다. 뭔 말인지 납득됐어?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이래요. 우리말과는 다르다니까. 우리말에서는 show라는 말은 그냥 show라는 명사일 뿐이지 보여주다라는 뜻이 없어요.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에서 물이라는 거 마실 물 명사일 뿐이지 이게 동사로서 물을 주다라는 뜻이 없다니까. 근데 영어는 I watered a flower. 나 꽃 한 송이에 물을 줬다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야? 어색하겠지만 누구요? 와우입니다. 왜요? 동사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리세요. 와우가 무슨 뜻이죠? 목에는 와우. 이거죠. 동사로 쓰면 어떻게? 그 의미 그대로. 놀라게 하다. 그 쇼는 관객들을 놀라겠다. 이게 좋은 의미의 놀람이겠죠. 와 하는 그 놀람. 감탄을 자아냈다 이 정도로. 또 물어볼게.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에는 where은 품사가 뭔 것 같나요? 감오니? 명사야. 어떻게 알아? 쇼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는지 목적어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where이란 말이야. 두 번째 문장 그래서 해석해 볼래? 이것도 해석이 힘들어. 왜? where의 의미를 모르거든. 보통 이제 여러분들 where이라고 얘기하면 뭐부터 나와요? 입다부터 나와. 근데 입다라고 해석했을 때 뭔가 이상해. 그 타이어는 even이 균등하니까 불균등한 입음을 보여줬다. 이상하단 말이야. 알아두세요. where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사람한테 쓰면 지치게 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물한테 쓰면 뭔가 마모시키다,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해볼까? 타이어 관련한 거거든? 세 개 중에 어떤 의미랑 제일 가깝겠니? 3번 뜻이죠. 자, 앞으로 알아두자. 나랑 수업할 때 어떤 단어들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체크 표시하면 이 문장 내에서 쓰인 뜻이다라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문장 해석해볼 수 있겠니? 그 타이어는 보여줬어. 뭘? uneven, 불균등하게 마모되어 있는 자국을. 그 타이어가 뭔가 좌우가 균형 있게 딱 마모된 게 아니라 조금 불균등하게 마모되었나 봐. 끝. 이제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말에 없는 특징입니다.
영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으로 알아두셔야 돼. 그럼 1번 문장 바로 한번 가보자. 질문. 여기 밑줄 쳐놓은 팀. 무슨 품사 자리에 있니? 그래, 동사 자리에 있지. 동사로 쓰면 뭘까요? 팀을 이루다. 근데 강사야, 여기는 up은 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up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라는 뜻이 있어요. 너네 알고 있다니까? 이거 한번 볼래? give up. 얘가요, 포기하다 맞는데 1번 뜻은 완전히 주다야. 기출에도 give up the control to the doctor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통제권을 의사에게 완전히 주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포기하다는요? 생각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줬네. 내 권리는 다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거죠. 그렇게 의역된 거야. 팀업 하면 완전히 팀을 이루다. 즉 한 팀을 이루다라는 뜻이죠. 한 몸처럼 이렇게 팀을 이루다. 그래서 해석해볼까? 2008년에 미국의 음식과 와인 비평가들은 한 팀을 이뤘어요. 누구랑? 예일 출신의 한 통계학자와 몇몇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a couple of 몇몇의 혹은 한 쌍의. 괜찮죠? 그 다음 어머나 여기 aired 품사 뭐인 것 같니? 그렇지, 동사지. 왜?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aired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야.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돼. 잘 들어봐봐. air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게 명사일 때 무슨 뜻이죠? 공기.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죠. 공중. 그 농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알죠? 공중에 붕 떠서 림에 닿지도 않는 공을 에어볼 이런 얘기 쓰잖아. 그치? The ball is in the air. 공이 공중으로 떴다 이렇게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어 조단 뭔지 알죠? 공중에 붕 떠 있는 조단 이거잖아. 자, 동사로 써볼게요. 공기에서 가지고 와볼까? 공기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야. 환기하다. 느낌 오니? 두 번째 공중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자, air 공중으로 들어올리다요. 느낌 와요? 어떤 물건을 밑에다가만 놔뒀어. 더 저 멀리 있는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근데 공중으로 들어올리면요 널리 여러 사람한테 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널리 알리다. 혹은 공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이렇게 남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아예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는 거죠. 방송하다라는 의미까지 나와요. 요 지문에서는 요 뜻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air이라는 거 명사로 써도 그래서 방송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on air, 방송 중인. 됐어요? 라디오 듣는 사람들 라디오에 on air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겁니다. 요 뜻이에요. 이제 그럼 한번 가볼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자주 방송이 되기도 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비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방송해놓고 대중문화에서 비판하기도 한대요. As part of healthy process. 대중토론의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어머나 여기 amount to 품사 뭐예요? 명사죠. 명사는 동사죠. 참 죄송해요. 왜요?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 다음이잖아. 동사 자리죠. 괜찮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amount라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양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amount to를 이렇게 동사로 쓰면 무슨 의미일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이 얼마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 해석해 보면 problem framing,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양이 정의 내리는 것이다.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 의역을 조금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닭 두 마리를 더한 것은 amount to 닭 몇 마리? 4마리. 알죠? 닭 두 마리에 닭 두 마리를 더한 것은 그 양이 결국 닭 4마리이다. 이거잖아. 의역해볼까? 닭 두 마리에 닭 두 마리를 더한 것은 닭 4마리와 같다. 괜찮아요? 그래서 amount to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be equal to.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영어를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 되게 막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던 친구들은 따로 나한테 설명 안 들어도 그냥 감각적으로 온다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흔치 않은 단어의 사용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와 같은 어떤 글을 많이 어렸을 때 안 봤던 친구들은 안 돼요. 이런 거 안 외웠으면. 그래서 내가 외울 건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당시 모의고사에서 23번 문항의 첫 문장으로 쓰였던 겁니다. 요 뜻이에요. 자, 그럼 네. 넘어가기 전에 요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at problem 요 구간요. 형광펜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I am wondering what clothes I should wear. 됐죠? I am wondering what clothes suit me best. 이렇게 써볼게요. 아니 이거 수업이랑 상관없는 딴 얘기인데 있잖아. 아, 그러니까 들어. OT를 좀 들으셔야 아, 이 새끼가 수업 중에 드립은 이렇게 치는구나 이런 것도 감을 좀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선택할 때 되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치?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강사의 뭐 외모나 목소리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불쾌감을 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치는 드립이나 이런 것도 수업 내용이랑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이제 올해로 인강을 진행하는 지 1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인강을 데뷔했던 첫 해가 절대평가가 시작되는 첫 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제가 이제 대치랑 분당이랑 목동에서 현강 진행하고 있었는데 좀 핫했거든요. 세 군데 학원 합쳐가지고 그래도 수강생 수 한 600명 정도는 됐으니까 현장만 수업하고 있는데 인강 강사 아닌데 그러기가 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좀 핫한 강사여서 좀 그 뭐라지 수험생 커뮤니티 이름은 좀 알려져 있었나 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도.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저를 붐업한다고 나름 핫한 강사를 이제 인강 데뷔시키니까 그 좀 기대감을 높인다는 의미의 티저 영상을 만들었었어. 제가 그때 좀 지금도 이제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강의를 좀 많이 미리 찍어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일은 미리 다 해놔야지 저는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정 밀리는 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약속도 저는 시간 절대 안 어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정신병이야. 우리 와이프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시간 어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인강 론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12월 12일 날 제 론칭 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론칭에서 딱 강의가 올라오자마자 아니 수험생들이 날 뭘 믿고 들어. 그래서 애들이 나를 믿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3개 강좌 정도로 완강해놓고 론칭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인강 론칭 전에 9월 달부터 이제 3개 강좌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3강좌를 이제 다 찍어놓고 12월 12일 날 이제 론칭을 앞두고 그러니까 여행을 갔어요. 이제 좀 육아도 좀 하고 이제 수능 종강하고 10월 달에 종강하고 11월 달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11월 중순쯤에 11월 2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쌤 티저 영상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준 거야. 티저 영상에서 보면 이제 얼굴 안 보이게 얼굴 보면 애들 기대치가 없어져 버려. 얼굴 안 보이게 뒷모습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장면 딱 찍어놓고 맨 밑에 문구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눈과 귀가 즐거운 영어가 온다 이렇게 딱 적혀있는 거야.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딱 들었던 첫 느낌이 뭐냐면 큰일 났다. 미안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성인 여러분 죄송하면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좆됐다였어 진짜로. 그럼 왜 그렇게 느꼈냐면 아니 뭐 수업 중에 뭐 썰을 풀든 뭔 짓을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뭔 짓을 하든 귀가 즐겁게 해주는 건 그렇다 치자. 즐거우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무슨 수로 눈을 즐겁게 해줘요. 이게 방법이 없잖아. 수업을 총천연색으로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 안 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강 뭐 강사 한 명 데뷔되면 진짜 인터넷에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일단은 까고 보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DC 인사이드에서 수능 갤러리가 엄청 활성화돼 있고 막 이럴 때였어요. 와, 막 미치겠는 거야. 이거 잘못하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을 것 같은 거.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거든.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 쌤, 다른 게 아니고요. 쌤, 옷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옷 좋아하죠. 다양한 의상으로 학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네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다양한 의상으로 학생들의 옷을 즐겁게 해주려면 실제로 수업 때 그 의상으로 옷을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내가 수업 때 와가지고, 나 옷 많지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휴가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와가지고요. 3개 강좌를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찍었어요. 어떻게? 매 강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컨셉에 맞추려고. 그래서 그때는 제 인강 초창기 시절 막 머리가 노랗고 분홍색이고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강좌마다 제가 스튜디오 강의 끝나면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매 강마다 옷 갈아입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 고민을 담은 문장이 이겁니다. 앞으로 약속합시다. 수업 중에 갑자기 이 새끼가 썰을 푼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아, 뭔가 이제부터 머리 써야 될 일이 있구나. 아니면 두 번째, 이 예문을 이 새끼가 외우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기억해 두세요. 제 인강 데뷔 시절 담당자 썰. 참고로 그렇게 해서 제 모든 강좌를 다시 찍도록 했던 그 담당자님은요. 제가 인강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저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요. 자, 알아두도록 하세요. 요렇게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하자. 다시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란 뜻이에요. 진짜 그때 인강 찍을 때 이 고민 되게 많이 했다니까. I am wondering. 나 궁금해하는 중이야. 나 고민 중이야. What clothes?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루에 9강을 찍어야 되면 의상 9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다음날 뭘 입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야. 와가지고 막 계속 옷 갈아입고. I am wondering. 나 궁금해하는 중이야. 어떤 옷이 suit me best.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지. suit. 어울리다는 뜻이 있잖아. 됐죠? 다시.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어떤 옷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지. 구조 알겠니? 어떤 문제를 네가 풀겠다라고 제안하는지. 됐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Problem framing,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정의를 내리는 것과 똑같아. 즉 문제의 틀 짠다는 건 정의 내리는 거야. 뭘 정의 내리는 거야? 어떤 문제를 네가 풀겠다라고 제안하는지를 정의 내리는 거야. 됐죠?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네가 어떤 문제를 풀지 정의 내리는 거랑 똑같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봐. 너한테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어. 이걸 수학 문제라고 틀을 짜느냐, 영어 문제라고 틀을 짜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나요? 잊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인강 데뷔 당시에 조정식의 담당자가 아니야. 포인트는 뭐야?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우린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과 확실히 다르구나. 같은 단어라도 자리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요거 익히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다 보면 영어 문장에서 되게 특이한 것들을 많이 봐요. 앞만 봐도 이거는 형용사인데 동사처럼 해석되네? 그럴 수 있어요. 자리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알아두세요. 능, 수동에 대한 유연한 사고입니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적인 표현을 맞추려고 능수동만 얘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없습니다. 사동이라는 거 뭔지 알죠? 시키다. 됐죠? 능동, 수동, 사동은 문맥이 결정해요. 잘 보세요. This book sells best. 이렇게 봅시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셀이 무슨 뜻이죠? 팔다죠. 근데 그냥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봐. 이 책은 가장 잘 판다야?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잘 팔린다가 맞겠죠? 네. 영어의 동사의 80% 이상은 이렇습니다. 동사 자체가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픈, 열다, 열리다 다 돼요. read, 읽다, 읽히다 다 된다고요. translate, 번역하다, 번역되다 다 돼요. 오케이? 이런 것도 얘기 한번 해볼까? walk, 원래 걷다잖아. 어떻게 할래 이거? 그녀는 매일 그녀의 개를 걷는다. 멍멍이를 밟아? 학대? 아니에요. 능동과 수동과 사동은 문맥이 결정한다. 사동 뭐예요? 시킨다. 어떤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개를 매일마다 걷게 시킨다. 즉 매일마다 산책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워크에 산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외울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말과 영어의 우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과 다른 특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품사 자유로워요. 능동, 수동, 사동은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도 한번 가볼래? 잘 봐봐. 여기까지 가볼래?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증명된 거겠니? 아니면 더 정확하게 증명한다겠니? 증명되었다죠. 만약에 증명한다가 돼버리면 알고리즘은 더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뭘 증명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증명된다가 맞죠. 알고리즘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증명되어 왔어요.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on parallel, 가석방 중인 죄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건지 말 건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다고 증명되어 왔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이거 봐봐. prepare 이삭. 이삭 토스트를 준비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개드립.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이거 아이작 뉴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작을 준비해도 뉴턴을 준비해요? 아니잖아. 뉴턴을 준비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동. 가볼까? everything he could 요거 좀 잘 봐놔라. 어떤 명사 뒤에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야. The book he read. 그가 읽었던 책. everything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To prepare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입학시험을. 트리니티 대학을 위한 그의 입학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됐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이 돼요? 괜찮아요? 질문. 가볍게 먼저 가볼까? 가리키는 대상 먼저 찾아봐. 시작. 일단 요건 쉬워, 그치? 그의 입학시험. 입학시험 누가 보는 걸까요? 아이작이 보는 거지. 갑자기 뭐 스톡스 씨가 가르쳐 놓고 자기가 입학시험을 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예요? 스톡스. 왜요? 뭔가 느낌이, 그치? 맞아, 스톡스 씨.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뛰어난 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감을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만약에 내가 문법 문제로 이렇게 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to prepare인지 그냥 prepare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로 문제를 준비했다라고 쳐봅시다. 당연히 얘가 틀리고 얘가 맞으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을 거 아니야. 왜 prepare 쓰면 안 되는데? 들어봐. 내가 여기 문장 하나 써볼게요. read, 읽으세요. 명령문이다. as many books as you can. 많은 책을 읽으세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질문 한번 해보자. 네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그치, 읽을 수 있는 만큼. read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영어는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결론 다시. 영어는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앞에 나왔던 동사가 반복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 동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요? teach요. 스톡스 씨는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작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가르쳤어요? 스톡스 씨가 가르쳤으니까 이건 스톡스 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동사 원형은 여기 생략된 거니까 동사 원형을 쓸 필요가 없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to를 쓴 거죠. 이해 갔니?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문법도 조금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count. 세다. 세어지단가? 아니야. 이런 건 이제 단어로 외워야 돼. 잘 들어봐봐. count라는 단어는 동사로 썼을 때 무조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따라 나와야 세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 경우 어때? money count. 돈을 세다. 절망적이다. 아니야. 알겠지? 영어는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로 가야 돼. 그래서 돈이 세어지다. 아니에요. count는 세다라는 뜻일 때는 능수동 자유롭게 안 씁니다. 그냥 세다라는 의미로만 쓰여요. 뭐냐? 알아둡시다. 뒤에 어떤 말도 따라 나오지 않을 때, 목적어 따라 나오지 않을 때 count는 중요하다의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 아, 돈이 중요하다죠. 아예 다른 단어라고. 알아도 봐. 잘 들어봐.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air 같은 단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냥 의미가 확장되는 거 있잖아. 공기야. 공중도 되겠네. 공기야. 환기시키다도 되겠네. 공중이네.
공중으로 들어올리다 널리 공개하다도 되겠네? 널리 공개 방송하다도 되겠네? 의미가 그냥 확장되는 거잖아. 언뜻 보긴 전혀 상관없는 뜻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mount to 양이 얼마이다라는 뜻으로부터 앞뒤 똑같다. 의미가 확장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예 밑도 끝도 없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 있죠. 후자의 경우는 영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단어가 아예 밑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긴 모양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영어가 학술의 제1 언어가 되는 이유예요. 봅시다. 카운트 세 번째로 뒤에 on과 함께 쓰이잖아요.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카운트 뒤에 as가 붙잖아요. 뭐뭐라고 여기다. 혹은 자 능수동 이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겨지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질문. 생긴 모양만 보고 대답해봐. 뒤에 아무것도 없네 뭐야? 중요하다의 뜻이에요. 됐지? 자 그럼 문장 해석해 볼게요. We must remember that.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The 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individual. 어떤 사건의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문장 전체에서요. 이 문장 전체에서 이 문장에 이제 must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되게 필자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일 거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어구가 뭘까요? 판단해 보세요. 되나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요 구간입니다. 쌤 왜요? 내가 이제 분석적으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봐. 쌤 저 분석 안 했는데 이거 그냥 맞는데요? 감각이 좋은 거라니까? 버리지 마. 그것도 네 능력이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 분석해 줄게. 들어봐. We must remember. 우리는 데띠아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는 데띠아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 말이 꽁이야. 우리는 데띠아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PD님, 중요한 게 우리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알겠지만 글의 핵심은 요 안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요 구간을 우리가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수식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식어 안 중요하다고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해석해볼까? 중요성은 중요하다. 중요성은 중요하다. 중요성은 중요하다. 피디님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 핵심 요 안에 있습니다. 됐죠? 근데 사건만 남겨놓을 거예요. 사건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사건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의미 전달돼요? 아니죠. 사건이 누구에 대한 중요성?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고요. 결국은 사건이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납득됐죠? 그래, 이게 핵심이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 강좌의 제목이 뭐죠? 문장 읽는 법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말씀드려볼게. 들어보세요. 소위 얘기하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던 친구들. 저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냄조선에서 영어를 배운 친구들은요. 수식어 안 중요하다고 배워요. 발라놓고 문장을 읽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 핵심만 남겨놓고 문장을 읽자라고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잖아. 무슨 일이 생겨? 해석은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단 한 번도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너네 있지. 이제 국어 영역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질문 한번 해볼게. 국어에서 수식어를 날리고 읽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기출을 이미 공부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신체호 지문 같은 거 읽어보셨잖아요. 아의 비야, 아 속의 비야, 비야 속의 아. 이거 수식어를 날리고 읽으면 문장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수식 함부로 날리고 읽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못된 버릇을 고치고 문장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서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 딱 봤을 때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의미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제 수업 방식도 좀 감이 오고 제가 수업을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느낌이 오시죠? 결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문장에서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to the individual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 근데 요거를 아무리 어려운 문장, 시험장에서 정말 극한의 최악의 컨디션이 되더라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요걸 의식화하는 작업. 이렇게 할 줄 알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쭉 지도를 해보면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근본 과정이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 근본적인 과정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많이 컴팩트하게 과정을 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강이 훨씬 넘어가는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올해는 강좌를 딱 15강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한 강당 평균 45분에서 50분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됐죠? 올해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되게 많은 문장들을 쳐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장들을 거의 다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강좌를 구성해놨고요. 교재 구성에서도 그래도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강좌명과 동일한 본책이 있고요. 복습북이 있을 겁니다. 복습북은 도대체 뭐냐? 내가 수업 중에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 게 복습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들으실 때는 요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수업 시에 복습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복습북을 사용하라고 하느냐? 복습북을 보면 내가 어떤 걸 추가로 필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거든. 이미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본책은 언제 사용하느냐? 본책은요.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백지 복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면 어떤 필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필기 내용이 있으면 계속 필기 내용을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본 수업은 복습북으로 듣고 복습할 때 본책을 활용하세요. 여기 이제 예년까지랑 똑같고 올해는 플러스 알파로 워크북도 같이 판매하도록 해놨습니다. 워크북은 뭐냐면 본책과 동일한 목차인데 다른 문장들을 넣어놨어요.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이거랑 구성은 동일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올해 강좌 수를 줄여버리면서 그냥 놔두면 훈련이 너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워크북을 대형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화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대신 가격은요. 작년에 워크북과 본책을 합친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내 마음이지 뭐. 회사가 좋아하든 말든. 그래서 이 수업은 뭐냐면 당장은 예습과 이런 건 예습은 필요 없고요. 백지 복습하신 다음에 워크북을 진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 OT에서 진행해야 될 파트 끝났거든요.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거기에 플러스 능수동에 대한 유연한 사고. 요걸 내가 똑같이 워크북으로도 강의를 해서 올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워크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배웠던 걸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책과 병행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책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는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휘학습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어휘학습 하실 때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만든 단어장. 지금 보통 이제 이 강좌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들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쯤입니다. 매년 네가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고3이든 N수생이든 새롭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되면 이제 어떤 문제집 풀면서 내가 만든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막 노트부터 사고 막 펜 사가지고 예쁘게 막 꾸미고 이거 고민하고 하시는 거 아는데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금 수능에는 안 맞는 비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의 단어장들은 이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다 나열을 해드립니다. 근데 너 있잖아. 실제로 단어장에 있는 단어 배울 때 이렇게 외우니? 안 외우지. 어디까지 외워? 여기까지. 네가 조금 더 부지런한 학생이잖아. 여기까지.
근데 요새 수능은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내가 만든 단어장으로 외우면요. 너 이런 문제를 풀 때 카운트에서 네가 몰랐던 뜻만 외우고 넘어가 버리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카운트 나오면 이게 의존하다, 여겨지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단어장을 그냥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장을 쓸까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단어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단, 그 단어장이 예문만 충실하게 많다면. 근데 선생님 저는 단어장이 집에 따로 뭐 예문 많은 단어장이 없어요. 하신다면 정식복합, 수능 필수 2000 요거 활용하세요. 2000개의 표제어로 충분한가요를 물어보시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유사어휘, 반의어, 그 다음에 확장어휘까지 하면요. 실제 단어 개수가 400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수능 필수어휘는 다 담고 있어요. 이거 하나면 수능 단어는 끝납니다. 요것만 추가해서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제 시그니처 강좌인 믿어봐 문장편에 대한 OT는 끝났는데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영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위를 아무리 감이 떨어지더라도 의식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글의 목적을 풀 때, 도표 문제를 풀 때 우리말로 다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좀 자꾸 튕기는 글을 봤을 때, 자꾸 튕기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자꾸 말이 막 글이 막 자꾸 미끄러지는 빈칸 문제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이해는 갈 것 같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순서 삽입 문제를 봤을 때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야 안정 1등급이 나온다고요. 그걸 목표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도 그것을 위한 것이고요. 교재 준비하셔서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진도 나간 분량만큼의 워크북도 학습하셔서 복습 후에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